무야호! 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여러분. 중학교 교과서 4-1단원 통치체제와 대일관계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내용인 조선 건국의 배경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 말이 되면 우리나라에 쳐들어온 홍건적과 왜구를 때려잡으면서 신흥 무인 세력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장한다 그랬어요.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황금보기를 돌같이하라의 최영 장군님과 함경도 천놈이 별명이었던 이성계 장군님이 계셨습니다. 네, 한편 옆에 중국 대륙에서는 몽골족들이 세운 원나라를 북쪽으로 몰아내고 중국의 한족들이 새롭게 세운 명나라가 새롭게 대두가 됐었다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명나라가 갑자기 고려로 사신을 보내서 천령 이북의 땅을 요구합니다. 땅이 장짜이 뜯어쓰지 칠링 이러면서 천령 이북을 달라고 했는데, 천령 이북이 어디냐면 옛날에 그 쌍성총관부가 있던 지역 아시죠 여러분? 그쪽을 다시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 쌍성총관부는 원래 우리 고려가 원나라한테 항복을 하면서 땅을 뺏겼던 지역인데, 자, 고려의 공민왕 시절에 회복을 했다가 다시 명나라가 이제 다시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T자로 모양으로 된 지도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 이 부분이 천령 이북이고 옛날에 쌍성총관부였던 지역이었구나, 이거를 명나라가 달라고 했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하면 되는데, 자세한 지도는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참고해 주세요. 아마 고려 말 부분에 나와 있을 거예요. 한편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맞서가지고 우리나라의 의견을 크게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여기 최영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건방진 명나라 새끼들 박살을 놔주갔어 이랬었고, 그 이성계 장군님 같은 경우에는 아니, 명나라는 우리보다 워낙 큰 나라입니다, 싸워서 못 이깁니다 하면서 전쟁을 반대했었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최영 장군님이 이성계 장군님보다 훨씬 더 계급도 높고 짬도 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성계 장군님이 요동정벌을 가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있어요. 자, 이쯤에 우리 민족의 영산인 백두산이 있는데, 자, 백두산을 기준으로 왼쪽으로 흐르는 강을 압록강, 백두산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흐르는 강을 도난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계 장군이 어쩔 수 없이 저기 요동 땅을 공격하기 위해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정말 가기 싫었는지 느릿느릿 갑니다. 봄에 출발을 했는데 여름에 도착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압록강 한 가운데 있는 위화도라고 하는 섬까지는 들어갔어. 근데 이 상황에서 장마철이 되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내려와. 현타가 오겠죠? 그래서 군대들 싹 모아놓고 전군은 들어라! 집에 가자! 하니까 병사들 기분 좋아져가지고 바로 그냥 돌아오겠죠? 하지만 왕의 명령을 씹고 돌아온 거니까 결국 쿠데타를 일으킬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속에서 바람처럼 달려가서 그냥 갈 때는 3달 걸렸는데 올 때는 그냥 오른만에 왔어요. 국정을 정확하게 돼버리니까 최영 장군을 내쫓아버리고요. 자, 그래서 신흥 무인 세력들, 이성계를 비롯한 이 사람들이 정권을 잡게 됐는데, 문제는 얘들은 군인들이야. 싸움은 잘해. 하지만 머리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두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두뇌 담당으로 당시 성리학을 공부하고 있었던 신진 사대부들을 영입을 해서 이렇게 세력을 키우게 됩니다. 자, 지금 국정장악했고 군사권이랑 정치권을 뺏었어요. 이제 남은 건 경제권밖에 없습니다. 이거 3개 넘어가면 나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권을 갖고 오기 위해 과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해요. 과전법이 뭐냐면은 당시 검문 세력들이 갖고 있는 토지가 많았겠죠. 자, 옛날 고려 말에 검문 세력들이 막 농민한테 가가지고, 야 농민, 너 나랑 사귈래 아니면 땅 줄래? 드리겠습니다. 땅! 하면서 땅을 다 뺏었단 말이에요. 이 땅을 뺏어가지고 자기들끼리 놀아먹기 위해서 과전법이라고 하는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왜 실시했다고? 국가 재정을 확보를 하고 이런 신진사대부나 신흥부인 세력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걸 실시했었습니다. 자, 근데 과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전 현직 관리들한테 지급만 했다는 점입니다. 자, 현직 관리,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관리야? 아니면 전직 관리, 내가 옛날에 관리였는데 지금 은퇴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한테만 토지를 나눠줬다는 거예요. 과전이라고 하는 토지를요. 근데 그 토지는 경기도 인근에 있는 땅만 줬었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소유권이 아닌 수조권을 줬다는 겁니다. 소유권은 말 그대로 땅의 소유권을 주는 걸 의미하고, 수조권은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땅에서 나오는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줬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부모님이 나라에 세금을 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땅이 수조권으로 설정이 되면 여러분들 부모님은 국가가 아닌 그 수조권을 받은 개인한테 그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3가지는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신진사대부들이 2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첫째는 급진파, 둘째는 온건파였어요. 급진파 같은 경우에는 조선은 이미 끝났습니다. 죄송해요.
고려는 이미 끝났어.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쪽이었고, 온건파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십니까? 고려 아직 죽지 않았습니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이쪽이었어요. 이게 치열하게 대립을 했었지만 온건파의 결국 그 대장이었던 정몽주를 이성계의 둘째는 아니지.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선직계에서 알다시피 철퇴로 딱 해서 죽이고, 결과적으로 격진파가 이기게 돼서 격진파 신진사대부의 대표였던 정도전과 이성계가 연합해서 새로운 나라 조선을 건국하게 됐다는 거죠. 자, 조선 건국 연도는 1392년이에요. 다른 연도는 솔직히 안 외워도 되거든요. 연도를 외우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이 스토리, 흐름을 기억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지만 조선이 건국된 연도 정도는 이거 네 글자 솔직히 외울 수 있잖아. 이 정도는 외워뒀으면 고맙겠어요. 자, 그리고 이름을 조선이라고 한 이유는 고조선을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했었고, 당시 통치 이념을 그 고려의 시대에 유행했던 불교가 아니라 유교, 그 중에서도 당시에 신진사대부가 열심히 연구하고 있었던 성리학을 새로운 통치 이념으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조 정치라는 걸 추구를 했는데요. 이건 쉽게 말하면 득성을 근본으로 여겨서 왕이 덕으로서 득성을 통치한다는 걸 의미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숨겨진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로 조선을 건국한 이후에 한양으로 천도를 했다는 거예요. 수도를 고려에 쓰였던 개경에서 어디로? 한양,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이겠죠? 여기로 옮겼는데 이거를 조선 전국 이전에 한 게 아니라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했다는 거예요. 이거 연도 달라요. 조심히 이거 순서 잘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다음으로는 국가 기틀의 확립 과정을 보겠습니다. 조선 초기에 있었던 왕들의 업적을 살펴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본래 조선시대 왕들이라 하면은 뭐 태종, 태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는 게 정석이었지만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여러분들은 딱 여기선 5명의 왕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조선을 건국한 태조예요. 안녕하십니까. 그 아들인 태종입니다. 안녕. 난 한글을 만든 세종대왕이야. 아, 나는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세조야. 아, 저는 세종 아들의 성종입니다. 이런 식으로 딱 5명이 있었는데, 자, 지금도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조 같은 경우에는 자, 유교를 중시했고 한양으로 천도를 했었습니다. 아까 했던 내용이었죠? 자, 여러분 기억해야 돼. 자, 과전법을 실시했고 그 다음으로 뭐 있어? 조선을 건국한 다음에 그 다음으로 한양으로 천도한 거예요. 이거 세 가지 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아, 조선 먼저 건국한 다음에 한양으로 천도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태종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 태종 업적 중요히 기억해 두셔야 돼요. 첫 번째로 한 건 사병혁파예요. 자, 사병이라는 건 어떤 양반이나 귀족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군대를 의미하는데, 봐봐, 얘네들이 군대 갖고 있으면 왕 입장에서 뒤통수가 엄청 따갑겠죠.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더 이상 군대 갖고 있지 마 하면서 귀족들이 갖고 있던 군대를 전부 다 뺏었습니다. 이걸 사병혁파라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호패법을 실시했어요. 호패라는 건 일종의 주민등록증 같은 경우인데요. 그 이렇게 보통 이렇게 끼다란 나무 막대기에다가 뭐 사람 이름 써놓고 뭐 생일 써놓고 뭐 과거 급제했는지 안 했는지 써놓고 이런 걸 개인 정보를 써놓게 함으로써 남자들한테 다 지니게 했다는 거야. 이거를 왜 지니게 했을까? 바로 인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함이고, 인구를 파악하기 위함은 바로 너희들 세금 내야지. 그러니까 세금을 정확하게 징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자애들을 그 군대나 요역, 그러니까 군역에 동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호패법을 실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태종대왕 같은 경우에는 국왕 중심의 정치를 되게 중요시 여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왕의 힘을 가장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리고 왕 밑에 신하들의 대장인 이런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과 같은 이런 재상들의 힘은 약화시킬 수 있는 육조 직계제라고 하는 정치체제를 실시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 육조 직계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중학교 학생들 교과서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교과서에는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게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만 그냥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태종대왕의 아들인 세종대왕의 업적을 보겠습니다. 자, 세종대왕은 너무 엄치나 뭐 범생 이런 걸로 유명하신 분이었었죠. 그래가지고 집현전을 우선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관리들이 모여가지고 뭐 같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뭐 책 읽고 토론하고 그런 장소였는데, 이 집현전의를 설치함으로써 갑자기 눈이 안 보이네. 이 집현전을 설치함으로써 그 유능한 인재들을 양성하려고 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왕도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공부 잘하는 관료들이랑 그 왕이 같이 앉아가지고 뭐 유교 성리학을 공부하는 모임인 경연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 가면은 그 김종서랑 최용적 장군을 보내가지고 4급 육진이라고 하는 걸 설치하는데, 이거는 좀 이따 나중에 뒤에 가서 할게요. 자, 다음으로는 세종대왕의 아들인 둘째 아들이었던 세조를 보겠습니다. 세조 같은 경우에는 자기의 조카였던, 그러니까 자기의 형의 아들이었던 단종을 몰아내서 죽이고 지가 왕이 된 걸로 유명을 한데요. 이 사건은 뭐 개유정난이라고 합니다만 교과서에 없기 때문에 그냥
아, 포란 같다라고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조 같은 경우에는 봐봐. 일단 공부하기 싫어하는 이미지일 것 같죠? 그리고 되게 좀 남북한 스타일이란 말이야. 어린 조카를 죽이고 지가 왕이 되는 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자, 세종대왕 때 했던 집현전 있지. 이 집현전에 있던 애들이 막 세조 뒷담 엄청 까, 뒤통수에다 욕을 하고 심지어는 세조를 몰아내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어. 그래서 집현전 없애버려 하면서 자,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집현전을 세조 때 폐지를 했었고요. 경연실시. 자, 애들이 자꾸 공부하러 와서 나한테 잔소리해. 공부하기 싫어. 여러분들 공부하기 싫잖아. 나도 공부하기 싫어. 그래서 유튜브 찍고 있는 거야. 아무튼 그래가지고 공부하기 싫어서 경연도 그냥 폐지를 해버립니다. 자,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직전법이라고 하는 걸 실시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아까 과전법 기억나시죠? 과전법 포인트 3가지 뭐야? 전현직 관리한테 경기도 땅만 수도권만 준다. 이거였었죠? 근데 전현직 관리, 전직 관리, 옛날에 관리고 지금은 은퇴한 애들한테까지 월급을, 그러니까 과전법이라고 하는 땅을 주다 보니까 더 이상 줄 땅이 없는 거예요. 땅이 부족해졌어. 그래서 야, 이제는 앞으로 현직 관리한테만 수도권을 줄 거야 라는 취지의 직전법을 실시를 했었습니다. 무슨 왕 때? 자, 세조 때.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우리나라 조선의 최고의 법전이었던 경국대전을 편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자, 완성이 아니에요. 세조 때 시작만 한 거예요. 완성은 아닙니다. 자, 경국대전을 완성한 건 그 다음 왕인 바로 성종 때였습니다. 자, 성종 같은 경우에는 나는 할아버지랑 다르게 되게 착한 왕이 될 거야! 라는 걸 목표로 삼았었기 때문에 아까 세종 때 만들었지만 세조 때 없어졌던 집현전을 다시 설치를 합니다. 하지만 이름을 조금 바꿔가지고 홍문관이라고 해서 부활을 시켜버렸고요. 경연도 다시 폐지됐었지만 다시 경연에서 열심히 공부해야지 하면서 경연도 부활시켰습니다. 이상한 놈이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드디어 세조 때 만들기 시작했던 경국대전을 드디어 성종 때 완성을 했던 거예요. 자, 무슨 왕 때? 성종 때. 그래가지고 유교 중심의 국가통치 원리를 확립했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조선의 중앙정치제도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의정부 6조 체제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의정부랑 6조라는 기구를 중심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정치를 운영했구나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거예요. 자, 왕 밑에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고 하는 이런 3정승들이 모인 의정부라고 하는 부서가 있었고, 이곳에서는 정책을 심의하거나 결정했다고 교과서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여러 정책을 뭐 할지 고민하고 결정을 했다는 거야. 그런 다음 누구한테 실행하라고 명령을 내렸냐면은 그 밑에 있는 6조라고 하는 부서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숫자가 6개인 만큼 2조, 호조, 예조, 병조, 형조, 공조 이렇게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었고, 2조 같은 경우에는 문관의 인사권을, 쉽게 말하면은 누구를 승진시키고 누구를 강등시킬지를 얘들이 결정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힘이 아주 막강한 부서였겠죠? 그래서 애들한테 막 밉보이면은 짱구야, 너 이번에 어디 배치받았니? 나 이번에 수원 배치받았어. 철수구나. 난 이번에 함경도 발령받았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 밉보이면 안 되겠지. 그리고 2조 밑으로는 2조 다음으로는 세금과 인구를 담당했던 지금의 기획재정부죠. 호조. 외교와 과거를 담당했던 외교부, 교육부 역할을 했던 예조, 그리고 국방부 역할을 했던 병조, 그리고 형벌과 소송을 담당했던 형조, 그리고 각종 공사를 담당했던 공조, 이렇게 6개의 부서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얘들이 뭐 했는지를 외우는 건 아마 안 나올 거야. 그냥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선생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 친구들 있죠? 이 영상을 안 보는 친구들한테 야, 이거 중요할 것 같아. 무조건 외워. 이런 식으로 연막탄을 터트리는데 사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알겠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왕의 비서실 역할을 하는 승정원이라고 하는 기구가 있었어요. 여기서는 왕명의 출납을 담당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왕의 명령을 개인적인 관리한테 개인으로 전달하는 메시지 역할을 하거나 아니면 왕한테 갈 상소문들을 얘들이 고르는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기무사, 안기부 이런 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금부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당시 중범죄 중에 중범죄인 반역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사극 같은 거 보시면 여보라! 저놈을 의금부로 하옥하라! 이런 대사가 들릴 건데, 그것이 바로 의금부였습니다. 관리들은 모두 의금부를 두려워했어요. 왜냐면은 분명 들어갈 때는 2발로 걸어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4발로 기어서 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승정원과 의금부 같은 경우에는 왕권을 강화하는 역할을 했었겠죠. 스톨리만 왕이 너 의금부만 좀 볼래? 하면서 막 위협을 했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자, 다음으로는 간원과 간쟁이 역할을 맡은 사헌부, 감찰 역할을 맡은 사관원, 국왕의 자문 역할을 맡은 풍문관이 있었는데요. 여기 쉽게 말해서 간원하고 간쟁할 때 간자는 간할 간자인데, 윗사람이 스스로 잘못을 고칠 수 있도록 옆에서 깨우쳐서 알려주다, 이런 뜻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막 산 같은 거 보시면 아니되옵니다 전하 이런 대사 많이 보이죠? 얘네들이 뺀질나게 외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한 역할을 삼사라 불러서 언론을 담당하는 기관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아니 선생님 근데 언론 역할이 어떻게 임금과 관리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해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여러분 지금도 보시면은 막 고위공직자나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잘못을 하면 가장 먼저 어디서 비판을 해? 바로 TV나 신문 같은 언론기관에서 비판을 하지. 그 역할을 옛날에 조선에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런 세 개의 부서에서 이런 언론 역할을 맡아서 임금님과 관리들의 부정을 방지하는 역할을 맡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얘네 3사, 얘네 세 개는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을 맡았던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조선은 왕권을 강화하는 기구도 있었고 왕권을 견제하는 기구도 있었네. 왕권과 신권, 신하들의 관리가 되게 조화를 이루는 그런 이상적인 나라였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적인 나라보다는 이상적인 정치 체제였구나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기관으로는 역사서 편찬을 담당하는 춘추관 별난 중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최고 교육기관, 지금의 서울대학교 역할을 맡은 성균관, 그리고 수도 행정과 치안, 지금으로 따지면 서울시청과 서울경찰청 역할을 맡은 한성부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그냥 알고만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다음으로는 조선의 지방행정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뭐였어? 지방행정 제도가 5도 양계 경기가 있었고 그 밑으로 주현과 소편이 있거나 아니면은 특수행정구역인 향, 부국, 소가 있었다 그랬었죠? 네, 봐봐. 지금은 고려시대가 아니야. 새로운 나라 조선이 됐단 말이에요. 그 말은 즉슨 새로운 나라라는 게 단순히 나라 이름 몇 글자 바꿨다고 건국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러 시스템들을 바꿔야 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방행정제도에 있어서도 대대적인 개편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팔도비국면 좋아하시죠? 그래서 지금의 5도 양계 경기체제에서 일단은 크게 전국을 8개의 도로 나눠요. 이거를 팔도라 그럽니다.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있잖아. 북한으로 따지면 평안도, 함경도 이런 식으로 8개로 나눴고 그 8개의 도에 각 도마다 지금의 약간 좀 도지사, 그러니까 경기도지사, 충청도지사 이런 도지사 느낌인 관찰사를 파견을 했었습니다. 이 관찰사 같은 경우에는 봐봐요, 여러분. 고려시대에는 비슷하게 안찰사라는 애들이 있었는데 조선시대에는 관찰사야. 그러니까 만약 보기 지문에 안찰사 나오면 이거 선생님들이 우리 헷갈리게 하려고 틀을 냈구나 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시대는 관찰사입니다. 팔도에. 그리고 팔도 밑으로는 부목군현이라고 하는 걸 설치를 했었는데요. 부랑 목은 지금으로 따지면 약간 좀 대도시, 부산, 인천, 대구, 진주 이런 좀 큰 도시에는 부나 목을 설치했고 일반적이거나 좀 작은 도시에는 군과 현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부목군현에는 여기를 다스리라고 수령,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아시죠? 사도들을 파견을 했었는데 이 수령들을 고려시대 때는 이 사도가 파견된 곳도 있었고 사도가 파견되지 않은 곳도 있었는데 조선시대 때는 모든 현에, 모든 군현에 혹은 대부분의 군현에 이 수령들이 파견이 됐던 게 포인트입니다. 이 교과서마다 서술이 달라요. 아마 미래엔 교과서는 대부분의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을 거고 비상 교과서는 모든 군현에 수령을 파견했다라고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령, 사도들은 그 각 군현에서 군사, 행정, 사법권을 관장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떡잎마을에 액션 가면이 새롭게 사도로 왔어. 그런데 봐봐, 이 떡잎마을에 여진족이 쳐들어왔네. 따그닥따그닥. 그럼 누가 출동을 해야겠어? 그렇지? 떡잎마을 방범대가 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액션 가면이 떡잎마을 방범대 출동이다! 하면서 이게 군사권을 행사를 했고, 행정, 떡잎마을에 사는 사람들을 세금 걷어가지고 그 중앙 부서, 그러니까 나라한테 올려야겠죠. 그 일도 액션 가면이 담당을 했고, 사법, 갑자기 짱구라는 놈이 분여자 실험체로 잡혀왔어. 그러면 봐봐, 짱구가 이렇게 있지. 억울하옵니다 사또, 소인은 분여자들을 희롱한 적이 추모도 없사옵니다 하면은 액션 가면이 닥치거라 이놈, 내가 투니버스에서 본 게 있거든 이러면서 짱구 보고 매우 쳐라 이러겠죠. 이렇게 수령은 부모 기면에서 군사, 행정, 사법을 담당했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령의 옆에는 유향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었는데 여기는 그 동네에 살고 있던 그런 양반들 모임 같은 거예요. 봐봐, 액션 가면 난생 처음 보는 그 떡잎마을에 와가지고 일을 하려면은 아마 좀 힘들겠죠, 많이. 그래서 옆에 있던 그런 지방 양반들이 가가지고 좀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은 이 액션 가면 수령 밑에서 일하는 향리들이 일을 잘하는지 아니면 비리는 저지지 않는지 이런 걸 향리를 감찰하는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백성들이 일 안 하고 있어. 맹구라는 놈이 맨날 농사 안 짓고 맨날 이상한 돌만 주고 다닌단 말이야. 그럼 불러가지고 호통 좀 시켜줘. 맹구 이놈아, 농사 좀 지어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
윤형소는 수령을 보좌하거나 향리를 감찰하거나 백성들을 가르치는, 백성을 교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 수령 밑에는 이 향리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네 사또 여러분 이런 이왕 그 드라마에서 본 적은 있죠?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애들이 있는데 얘들은 수령 밑에서 행정실무를 하거나 수령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고려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이 수령이 파견되지 않은 곳이 훨씬 많아가지고 향리들이 직접 수령의 실권을 행사해가지고 향리들이 고려시대 때는 힘이 되게 셌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모든 지역에 이 수령들이 파견이 됐기 때문에 향리들은 밑에서 이제 수령이 시키는 일만 하는 수령의 따까리로 전략을 해서 향리의 힘이 되게 조선시대는 약해졌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군사, 교통, 통신 제도를 살펴볼 건데요. 자, 군사 제도로는 먼저 중앙군에 오이라고 하는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대가 있었어요. 5개의 부대였는데 고려시대 때는 중앙군이 뭐였어요, 여러분? 2군 6이었었죠? 자, 헷갈리면 안 돼요. 조선시대 때는 오이예요. 중앙군이었기 때문에 궁궐이나 한양을 방어했겠죠. 지방군으로는 육군과 수군이 있었는데 육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병마절도사, 수군을 지휘하는 사람은 수군절도사라고 불렸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교통과 통신 제도로는 봉투제와 역참제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빼먹고 안 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조선시대에도 3사가 있었고 고려시대에도 3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조선시대의 3사 같은 경우에는 언론을 담당하는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얘네들이었고 고려시대의 3사는 이런 언론의 역할이 아닌 회계 업무만 담당했다. 그래서 조선의 3사랑 고려시대의 3사를 이거 차이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관리 등용 및 교육 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조선이란 나라는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건국된 나라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선의 교육 제도와 과거 제도는 성리학을 가르치고 또 성리학적 소양을 가진 사람을 관료로 등용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습니다. 자, 먼저 관리 등용 제도부터 볼게요. 관리 등용 제도에는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과거, 둘째는 천거, 셋째는 음서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시였던 건 바로 이 과거 제도였었죠. 과거 시험 다들 들어는 보셨죠? 3년마다 한 번씩 정기적으로 치러는 졌는데 왕세자의 생일이라든지 왕비마마의 생신 이런 나라의 경사스러운 일이 있을 때마다 추가적으로 특별시험이 치러졌다고 하고 과거 시험 자격 조건은 천민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양인 이상이면은 내가 농사를 짓든 장사꾼이든 상관없이 과거 시험을 볼 수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과거 시험 같은 경우는 크게 종류가 문관 관료들을 뽑는 문과, 군인들을 뽑는 묵과, 그리고 여러 기술관들을 뽑는 잡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역시 문과였었겠죠. 이 문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교과서 내용마다 좀 다르기도 하고 여러 자료가 나와 있는데 초시를 거쳐, 복시를 거쳐, 전시를 거쳐 했다, 속과를 거쳐, 대과를 거쳤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외우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거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왜 여러 단계로 걸쳐 문과 시험이 실시됐냐면은 이때 경구대장 같은 거 살펴보면은 중앙 관직 수가 500개밖에 없대요. 근데 과거 시험 한 번 볼 때마다 10,000명에서 30,000명 정도가 몰려들었다고 해. 얘네를 한 번에 떨어뜨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단계적으로 떨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예비 시험이 있었다, 여러 단계에 걸쳐 시험이 있었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과거 제도 살펴봤습니다. 과거 다음으로는 천거라는 제도가 있었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추천제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왕이 갑자기 신하들한테 야, 요즘 인재가 없는 것 같은데 너네 동네에 좀 똘똘한 애들 없냐 하면 누가 나가가지고 제가 알고 있는 애들 중에 추추빈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 정말 잘생기고 공부 잘합니다. 얘 추천합니다 하면은 그래 걔하면 데리고 와봐라 하면서 관리로 뽑는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서가 있었는데 쉽게 말하면은 아빠 할아버지 빽이에요. 우리 아빠가 높은 사람이면 나도 높은 사람, 우리 할아버지가 높은 사람이면 나도 높은 사람이 되는 게 바로 이 음서였는데 고려 때랑은 달라요. 고려 때는 이 음서로 올라왔었어도 고위 관료로 승진하는데 한계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조선시대에는 이 음서로 올라오면은 저 새끼 저 아빠 빼고 올라오는 놈 아니야? 어이없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약간 좀 꼬리표가 붙어가지고 고려시대와는 달리 승진의 한계가 있었다. 그리고 음서를 받을 수 있는 대상들도 훨씬 더 줄어들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교육제도가 있는데요. 교육제도 같은 경우에는 우선 초등교육기관으로 각 마을마다 이 서당이라고 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냥 공부방이에요. 애들 공부방. 그리고 초등교육기관 다음으로 중등교육기관으로는 2가지 종류가 있었는데요. 첫째는 사부학당이고 둘째는 향교예요. 사부학당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있는 학교, 한양에는 사부학당이라고 하는 4개의 학교를 설치해서
한양의 동쪽이 하나, 서쪽이 하나, 남쪽이 하나, 북쪽이 하나 이렇게 네 방향마다 하나씩 있어가지고 사부학당이라고 불렸었고 지방에는 향교라고 하는 학교를 세웠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향교할 때 향자는 시골 할 때 향자거든요. 그러니까 시골 학교였구나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고 고등교육기관으로는 성균관이라고 하는 기교가 한양에 있었다. 알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의 마지막 내용인 4대 교린의 외교를 펼치다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4대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를 섬기다 라는 뜻이고 교린은 이웃나라와 화평하게 지내다 라고 교과서에 써져 있어요. 이 4대 교린은 조선의 외교 방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대 같은 경우에는 큰 나라를 섬긴다라고 그랬었죠. 쉽게 말하면 안녕하십니까 형님 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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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건데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힘이 셌던 명나라와의 관계에서 이 4대 정책을 펼쳤다고 해요. 흔히 교과서에는 명나라와 조공 무역을 했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명나라에 뭐 선물을 들고 인사를 가서 안녕하십니까 명나라 형님 하고 인사를 드리면 명나라가 그래 내 딸딸이 조선이구나 수고가 많다 하면서 보답품을 줬고 그런 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다는 걸 조공 무역이라고 해요. 그럼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선생님 조선은 뭐 바보 병신입니까? 우리 뭐 자존심도 없으니까 할 수 있는데 이게 얘들아 너희들 세뱃돈 생각하면 돼. 당시 조선은 명나라를 부모의 나라로 여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막 명절 되면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으로 내려가잖아. 근데 빈손으로 갈 수 없어가지고 못 들고 와. 그래서 사과라도 한 박스 사들고 가지. 그래서 가서 드리면은 세뱃돈을 주신단 말이야. 사신을 보내면 여행을 갔다 오면 올수록 돈이 복사가 돼. 이걸 안 가 여러분? 가야 돼. 이건 가야 되는 거야.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뭐 종이, 화문석, 인상, 도자기 이런 거를 조공통으로 갖다 바치면은 명의사 그 보답품으로 해례품이라고 그래요. 비단이나 도자기, 서적, 약재를 엄청 갖다 주는데 이게 뭐 갔다 올 때마다 통상적으로 3배 정도 이익이 난다고 그래요. 계속 가야겠죠? 네, 또한 이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금은 세계 초강대국이 미국이잖아. 근데 이런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나라 중 하나가 명나라였거든요. 그래서 명나라로부터 발달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당시 동아시아 일장이 명나라니까 명나라 황제가 조선의 왕을 인정을 해주면은 더 이상 조선 내부에서도 아무도 그 왕한테 아무도 못 끼겠죠. 그래서 왕권도 안정이 되고 다른 나라부터 야 조선은 내 동생이야 이러면 다른 나라도 조선을 못 건드릴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국제적 지위를 확보하는 아주 일석사조의 역할이 있었다. 뭐 이력이 있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교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너 하는 거 봐서 네가 띠껍게 굴면 나도 띠껍게 굴고 네가 잘해주면 나도 잘해줄 거야. 이런 게 교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주변에 있었던 여진족이랑 일본 그리고 다른 나라에 이렇게 수행을 했었는데요. 여진족 같은 경우에는 자,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사용했어요. 자, 채찍. 여진족이 자꾸 우리나라 국경을 쳐들어도 우리 백성들을 괴롭혀요. 그럼 우리도 띠껍게 굴어줘야겠죠? 그래서 세종대왕 시절이에요. 아까 기억나죠? 4군 육지를 개척을 했다고 해요. 자 여러분 추추빈이 그린 그림을 봐주세요. 사실 추추빈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리지 못해요. 사실 뭐 운동도 잘 못하고 노래도 잘 못 부르고 춤도 잘 못 추는데 추추빈은 기죽지 않아요. 왜냐면은 추추빈은 잘생겼거든요. 네? 개소리 하지 말라고요. 아니에요. 추추족 중에서 잘생겼단 말이에요. 진짜 보여줄 수 없고 이걸 참. 추추빈이 그린 지도는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지도 교과서에 나와 있는 지도를 꼭 봐주셔야 돼요. 저작권 때문에 선생님 그럼 못 올렸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말했었죠. 우리 민족의 영산인 여기 화이트헤드 마운틴 백두산을 기준으로 왼쪽으로는 압록강이 흐르고 오른쪽으로는 두만강이 흐르는데 자 여기 압록강 지역에는 자 최윤덕이라고 하는 장군님을 보내가지고 4군을 개척해서 이렇게 영토를 먹었다. 그리고 여기 두만강 지역에는 김종서라고 하는 장군님을 보내가지고 6개의 진을 설치함으로써 이렇게 영토를 먹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르는 국정선을 확립을 했는데 이게 무슨 왕 때다? 세종대왕 때다 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교과서 지도 보면은 4군에 뭐 여양이니 우창이니 나왔고 뭐 육진에 뭐 종성이니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이런 거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이런 거는 영상 안 보는 다른 반 친구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런 거 열심히 보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세종대왕 때 4군과 육진을 설치를 했다. 기억해 두세요. 자, 채찍이죠? 그럼 당근을 볼게요. 여진족이 이제 말썽을 잘 안 일으켜. 그럼 우리들 이제 잘해줘야겠지. 그래서 국경에 무역소를 설치해서 약간 좀 무역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여진족 시장들 보고 야 너네 거기서 그러고 살지 말고 조선으로 와. 우리가 잘해줄게 이러면서 기회를 장려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여진족 시장한테 관직을 주고 여진족 백성들한테 토지를 줬다고 해요. 자, 가면 이제 일본과의 관계를 볼게요. 일본 역시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는데요. 채찍.
여기 우리나라랑 일본 사이에 여기 대마도라고 하는 섬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들 아시죠? 근데 옛날에 이 대마도가 일본에 해적들인 왜구들의 약간 좀 기지 역할을 했었대. 그래서 세종대왕 때, 이것도 세종대왕님이에요, 여러분. 정말 다방면으로 대단하신 분입니다. 이종무라고 하는 장군님을 보내가지고 이스시마 토벌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이게 채찍이겠죠? 그런데 이제 토벌을 하고 돌아와 보니까 이 대마도의 도주였다?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제가 한 건 죄송한데요. 저희는 뭐 먹고 살아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종대왕이 얘네들 불쌍하게 여겼겠죠. 그래 쟤들한테도 먹고 살 길을 열어줘야겠다 해서 세 개의 항구를 개항해서 도약을 허락해 줍니다. 이거를 삼포개항이라고 그래요. 부산포, 영포, 제포를 개항했다고 하는데 제포, 부산포, 영포 이거 위치 대략적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냥 이런 게 이쯤에 있었구나라는 걸 알아만 줬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건 세종대왕 때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삼포개항에서 무역할 수 있게 했더니 나중 가면은 얘들이 이 세 개의 항구에서 난리를 일으키는 삼포연을 일으켜서 통수를 칩니다. 이거는 좀 더 나중에 가서 다른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외에도 류큐, 시암, 자와 지금으로 따지면 오키나와, 태국, 인도네시아 이런 애들과도 교류를 하긴 했었다. 이 정도만 알려주시면 여기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 영상이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래도 좀 첫 번째 영상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하고 좀 말 빨리 하고 그랬는데요. 다음번에는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추추빈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야호!